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Mason this.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이거 뭐, 사실 국민의힘 개막장 드라마 때문에, 이게 좀 덮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조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야권 단일화 문제, 민주 진보 진영의 이제 단일화 문제가 많은 관심을 못 받았어요. 많은 관심을 못 받고, 특히 뭐 조국혁신당에서는 뭐 후보 불출마 선언을 하고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유의미한 지금 지지율이 나오는 진보 진영 쪽 후보가 없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지난 선거들에 비해서는 후보 단일화 문제 참 이것도 참 재밌는 풍경이죠. 과거에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선거 때마다 이 후보 단일화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혔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심상정이 완주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0.73%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하게 패배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심상정이 저는 완주를 안 했다라면은 민주진보 진영이 당시에 후보 단일화를 했다라면은 윤석열은 이제 안철수와 손을 잡아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됐는데 당시에 윤석열이 안철수와 손을 잡고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과 손을 잡았다라면 민주진보 진영이 집권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그렇죠. 심상정이 2.6%인가요? 2.6%인가 아마 득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재명 후보가 불과 0.73%로 졌으니까 심상정이 출마를 안 했다라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가능성, 물론 심상정을 찍은 사람들이 다 이재명을 찍는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심상정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죠. 그랬으면 우리가 이 3년 동안 개고생하는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복만삼님, 순대영처럼 전기고문 물고문은 안 당했지만 채평을 물러보지 말아라. 그래도 복면은 써본 사람이다. 복면은 많이 써봤죠. 옛날 복면 까왕 뭐 이런 것도 했어요. 웃겨보려고. 그래서 그 선거 때만 되면은 그죠? 그게 뭐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옛날 뭐 사실 87년 대선부터 시작된 일이지. 87년 대선 때부터 범민주 단일 후보 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김대중 김영삼이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썼다가 결국은 노태우에게 정권을 뺏기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죠. 그래서 안타깝게 정권을 뺏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던 그 경험을 이제 되살려가지고 97년에 이른바 DJP 연합, 김종필하고도 손을 잡아가지고 박태준하고도 손을 잡아서 결국은 집권에 성공을 했고 2002년 대선 때도 이제 후보 단일화가 큰 쟁점이었죠. 후보 단일화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때도 정몽준과 노무현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해서 여론조사까지 다 진행이 돼서 노무현이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선거 하루 전날 정몽준이 후보 단일화를 파기하면서 야 이거 대선 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극적인 순간까지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었고 그 다음 뭐 이명박 대선 때는 또 뭐 문국현인가요? 아예 이제 진보 민주진영이 뭐 문국현을 과연 진보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 진보 민주진영이라고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사분오열이 돼가지고 이명박한테 이제 엄청난 표차로 지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이 붙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사실상의 후보 단일화가 되긴 됐죠. 진보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정희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후에 후보 사퇴를 하면서 후보 사퇴에 의한 후보 단일화가 되긴 됐는데 안타까운 건 후보 사퇴 시기가 좀 늦는 바람에 사표가 많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근소한 차이로 박근혜에게 이제 패배를 하는 이런 이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있었던 그 대선 때는 이제 뭐 보수 진영이 분열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후보 단일화 이슈가 크게 이제 부각은 되지 않았지만은 지난 대선 때도 결국 후보 단일화에 실패를 하면서 정권을 뺏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번에도 진보 민주 진영이 힘을 합쳐야 된다. 제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목적이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최대한 많은 표를 민주 진보 진영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이걸 의석으로 환원을 해야 된다. 의석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에서 결정을 해서 민주 진보 진영이 단합을 해서 192석, 야권이 192석이 나오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고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야권이 단결을 했기 때문에 192석을 확보해서 이번에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 숫자가 많지 않지 않았습니까? 겨우 넘어갔잖아 우리가. 근데 만약에 192석이 아니라 180석이었다라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도 탄핵을 못 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의석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엄을 하고 내란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탄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면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탈을 하지 않고 탄핵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면 그 끔찍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진보 민주진영 야권이 190석을 넘어서는 이런 의석을 확보한 게 자 오늘과 같은 조기 대선에 저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대선 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민주당의 뭐 대부분의 유튜버들과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병리평을 고집을 했어요. 근데 병리평을 고집해가지고 민주당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게 되면은 그의 불만을 품은 진보 정당들이 대선 때 목리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가지고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방향으로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대선 때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지. 진보 정당들에게도. 야 이번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양보하지 않았느냐.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니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결정을 해서 조국 혁신당은 사실 12석을 거저 줬다시피 한 거고 진보당도 4석을 얻었는데 비례 2석, 지역구 2석 해서 다시 원내 진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대선 때는 우리에게 힘을 모아달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초가 지난 총선 때 만들어진 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재명 후보가 결정을 한 것이 이번 대선 승리에 저는 초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결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의미 있는 합의가 나왔습니다. 자, 혁신당 등 4당 이재명 공동선언 진보당 김재현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도 조국당에 할 말이 있었던 거지. 야 니들이 민주당에서 12석 챙겨줬는데 지금 와서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냐. 지금에 와가지고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거냐. 이번에는 우리에게 좀 힘을 실어달라.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도 처음에는 좀 뭐라 그럽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뭘 하자 막 지적을 떨다가 욕만 처먹고, 결국은 이제 후보를 안 내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진보당에도 우리가 할 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보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기 때문에 니네들이 원내 진출한 거 아니냐. 이 기회에 진보당이 보온해야 된다.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에게 보온해야 되지 않냐. 후보는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진보당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거는 뭐 진보당도 뭐 그것까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후보 사퇴하는 게 합리정이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번에 복무하고 헌신해줘야 시민들이 진보당도 좋게 볼 거 아니냐. 오히려 완주하다가 심상정 꼴 난다.
예? 진보당이 그나마 4석 얻었는데 그것도 날아가는 수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예, 진보당 김재현 후보도 예, 사퇴를 했어요. 이게 야 진보당 뭐 나오면 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50%를 넘어서고 있는 이런 이제 지지율이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덜하긴 하지만 지난 대선 때 심상정 생각해 보세요. 진보당이 후보를 내면은 2, 3%는 받아요. 그거는 권영길 때부터 지금까지 예, 권영길 뭐 국민승리 20일부터 진보정당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권영길 후보가 9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면은 2에서 3% 정도는 꼭 득표를 받았어. 표를 받았어요. 진보정당 후보가 없으면 허경영이 그만큼이라도 가져가요. 그래서 2, 3%는 민주당을 안 찍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다른 정당을 찍는 유권자들이 분명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게 현실이야. 그러면 최대한 이걸 민주당으로 힘을 실어줘야 지난 대선과 같은 결과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최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그런 얘기가 들려요. 정의당이 또 그 신분 세탁을 하고 있더라고. 예, 그건 저는 정의당 쪽은 이제 진보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난 대선 때 정의당은 진보 정당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본인들의 그죠 정체성을 내던져 버린 거예요. 국민들이 어떻게 됐건 말건 나라야 망하건 말건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독자성을 유지하는 그거는 정치 그 자영업자들이지. 진보 정당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를 진보 정당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나라와 국민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뭐 윤석열이 집권하거나 말거나 심지어 심상정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집권하건 이재명이 집권하건 뭐 그게 그거다. 다를 게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완주를 해가지고 결국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준 1등 공신이 저는 심상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지난 총선에서 원외로 쫓겨났죠.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은 진보정의당이라고. 여기야말로 개장수들인 거지.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 거 아닙니까? 진보정당을 참칭한 거죠. 그게 무슨 진보정당이에요. 어떤 분은 뭐 그러대. 심상정의당? 그러더니 이제 욕 다 처먹고 대선 앞두고 또 신분 세탁하더라고. 그래갖고 민주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꾼대요. 민주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후보를 낸다라고 합니다. 예, 미친 자들이지.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없대요. 예, 그 당원들도 이제 돈 뜯길 만큼 뜯겼고 지금 뭐 빚이 40몇 억인가 그런데 예, 아직도 뭐 절반 정도는 빚으로 대선 때 진 빚을 그러니까 심상정이 야 당에다가 그냥 빚이란 빚은 다 떠넘기고 튄 거야. 한국 정치 사상 정말 5손가락에 드는 양아치입니다. 심상정이. 지 대선 놀이 하려고 당에 40억인가 빚을 떠안기고 심상정이는 지금 빤스런 한 거예요. 튀었어. 그래 그 빚은 누가 갖고 있느냐? 지금 뭐 정의당 당원들이 열심히 갖고 있대. 그런데 이제 반도 못 갚았대요. 아직도 한 그 20억은 지금 빚이 있는 모양이야. 응? 근데 지금 누가 뭐 그 정의당 그 이름도 바꿨다고 그러는데 거기 어딥니까? 그 뭐 민주노동당에 누가 뭐 제대로 후원을 하겠습니까? 혹은 펀딩을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뭐 얘기 들은 걸로는 최소한 그건 있어야 되잖아. 그 공탁금 3억인가요? 공탁금은 있어야 후보 등록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공보물이라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뭐 한 10억 정도는 뭐 들어야 될 텐데 아무리 안 쓰고 대선에 나온다고 해도 예.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 돈이 모금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럽니다. 예. 돈이 모금이 안 돼갖고 후보 등록을 못 할 상황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어제 채팅창에 보니까 권영길, 예, 과거에 대선 후보로 출마하셨던, 예, 권영길 후보가 뭐 민주노동당으로 출마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채팅창에 써주셨던데, 그건 이제 잘못 아셨던 것 같아요. 예, 권영길 후보는 지금 건강도, 예, 뭐 출마하실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권영길 후보가 출마하는 게 아니고, 권영국 후보라는, 예, 정의당
당직자가 있어요. 권영국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출마를 하는 걸 권영기라고 아마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름도 처음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권영길인지 누군지 이제 알지도 못하는 거지. 혼란이 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한테 누가 몇십억씩 펀딩을 하고 후원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은 아마 후보 등록을 못 할 것이다. 후보는 나왔는데 이제 후보 등록을 못 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후보 등록을 한다고 그래도 그냥 허경영이라고 보면 돼요. 허경영. 무슨 뭐 진보 정당입니까? 그냥 허경영 당이라고 보면 된다. 허경영보다 더 나쁘지. 허경영이 누구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았어.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허경영은 피해를 주긴 줬구나. 요즘 뭐 하늘궁인가 뭔가 하면서 막 물 팔고 뭐 사기치고 이런 거 보니까 그거는 피해를 주긴 준 거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허경영이 출마해가지고 국민들이 피해 입은 건 없잖아요. 근데 정의당은 한두 번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피해를 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보 정당이라고 저는 볼 수도 없고 허경영만도 못한 허경영의 국가공화당인가요? 거기만도 못한 정당이다. 그래서 그냥 열외로 보시면 돼. 열외로. 그러니까 여기도 안 들어왔잖아. 뭐 원외 정당이기도 하니까 여기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잖아요. 광장정치연합의 연대에 들어오지도 못해서 껴주지도 않아 이제. 야권에서도 진보 정당들도 안 껴주는 거예요. 정의당은. 그래서 없는 셈 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뭐 아까 길게 역사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민주진보 뭐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가 그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뭐 분열로 망한다. 뭐 저는 그것도 사실과 다른 그냥 선동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동안 사실은 진보 민주 진영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을 해가지고 선거를 말아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닌 건 맞아요. 분명히. 분열로 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열 때문에 큰 어떤 데미지를 입은 건 맞다. 근데 제가 기억하건대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 진보 진영이 하나가 됐다. 이번 대선에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그래서 진보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장면은 제가 기억하건대는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가 열리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까지 좀 장기적인 비전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진 못했겠지만 왜 중요한 문제냐면은 저는 제가 평론하면서 방송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은데 한국 정치 시장을 정상화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다. 저거는 극우 정당이고 수구 정당. 한마디로 쓰레기 집단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저런 당이 수권 정당이 되어 있어. 그리고 적어도 5년 내지 10년마다 한 번씩 집권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놓으면 쟤네들이 5년 만에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간지옥이 돼버렸어요. 21세기 들어와서 97년 대선에서 처음 민주정부가 등장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IMF라는 그 IMF라는 시련을 딛고 대한민국을 IT 강국, 문화 강국의 초석을 다져놨어. 그리고 민주주의에, 그죠? 군사 독재의 잔재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었던 대한민국을 그나마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뒤를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성과에 위에, 그죠? 남북관계,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 그 다음에 남북관계까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상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결국은 또 이명박 박근혜가 집권을 해가지고 다시 이걸 70년대 80년대로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으로 집권을 했지만 또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지나가지고 그나마 대한민국이 조금 정상화 됐으려나 했더니 윤석열이 딱 3년 만에 대한민국을 30년 전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잖아.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라는 진짜 시대착오적인 파쇼 정당,
극우 정당이 그저 집권 가능성이 있는 정당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재집권을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계속 빙빙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소수 정당화 돼야 됩니다. TK 자민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이 이번 대선에서 아주 중요한 실험, 이따가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중요한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 하나는 중도 보수로 민주당의 영토를 확장하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까지 영토를 확장해서 20년 집권할 수 있는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극우 세력 국민의힘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TK 자민련이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국민의 이 우측으로 편향돼 있었던 대한민국 정치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진보 세력들이 진보 정당들이 성장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가 확장이 돼야 돼요. 지금 뭐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진보 성향의 조국혁신당, 뭐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그 다음에 저기 어딥니까 진보당까지 포함을 해서 아직은 교섭단체 수준까지는 안 되잖아요. 교섭단체 수준까지는 안 되는데 앞으로는 여기가 한 20석, 30석 정도 돼야 됩니다. 진보 정당들이. 그래서 좀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 20석, 30석? 예, 국민의힘이 한 20석, 30석 정도로 쪼그라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극우 세력들만 모여있는 그런 정당으로 되고 민주당이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진짜 150석 이상, 170석, 180석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구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민주진보 진영이 후보 단일화를 하고 연대를 하는 거는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 이후에 민주정부 20년을 열고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 있는 합의다. 이게 뭐 당장 대선에 뭐 무슨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5년만 집권하고 말 거냐. 10년, 20년 집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20년 해야 돼요. 20년을 하려면은 국민의힘을 완전히 고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보 민주 진영이 한 200석을 만들어야 돼 지금. 아직은 200석이 안 되잖아. 민주당 한 180석에 저기 뭐 나머지 정당들, 진보 정당들, 뭐 개혁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당들이 적어도 뭐 한 30석, 40석 가져가면 민주당 180석, 나머지 정당들 한 40석, 한 120석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진보 민주 세력들이 진짜 한번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합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후보 단일화 자체 좀 의미가 이렇게 있고, 여기 합의 내용들도 주목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선정하고 지지를 선언한다. 그러니까 야당의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이제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죠? 민주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됐다. 민주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됐다. 이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이기도 하고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이기도 하고 진보당의 대선 후보,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 민주진영의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힘을 합친다. 그러면서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제들이 여러 당들이 있는데 자 요 선언문에 자 12.3 개헌과 관련해서 진상 규명을 위한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그래서 제대로 된 내란 진압을 하겠다.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나는 명칭이 있죠?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하고 비슷한 명칭이 뭡니까? 반민특위. 그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아요? 반헌특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검이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이 반헌법행위에 대해서 야권이 반헌특위를 만들어서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적폐청산하겠다. 이런 또 의미가 있고요. 의원 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자, 요 비례성 확대 강화와 관련해서 이러면 진보 정당이 좀 유리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있는데, 국민의힘과 같은 지역 정당이 발붙일 자리가 사라져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많은 득표를 받은 정당이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죠? 여전히 지역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당이 뭐 30% 받고도 뭐 과반 가까이, 득표율로 따지면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TK와 영남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30%대를 지지를 받고도, 득표를 받고도 과반수에 가까운 이런 의석을 가져가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잖아. 이 비례성을 확대해 가면은, 자, 득표를 받은 만큼 의석을 가져가게 되니까 지역 정당이 발붙일 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제가 TK 자민련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30%만 가져가게 하자. 국민의힘 의석을.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다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총선 때 의석을 배분한다. 300석을 비례성 원칙으로 가져가자. 니네가 받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걸로 그냥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한 30% 정도 지지율이 나오잖아. 그러면 100석 가져가는 건 100석. 그 200석은 민주 진보 진영이 가져오는 거지. 200석은. 물론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300석을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분배를 하면은 국민의힘이 뭐 150석 과반을 넘어가는 일은 절대 벌어질 수가 없다.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100석 이하로 쪼그라들게 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고 봅니다. 현저하게 높다고 봐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라는 조항도 넣었다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개헌과 연관돼 있는 건데, 결선 투표제와 관련해서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결선 투표제를 하면은 후보 단일화라는 악순환을 우리가 거듭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대단히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개헌을 하겠다, 집권 초기에 이렇게 이미 이제 약속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 도입. 네. 이게 이제 정치개혁의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를 하면은 굳이 후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각 정당들이 마음껏 후보를 내고 자유롭게 경쟁한 이후에 1, 2등이 모여가지고 다시 결선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은 민주 진보 진영이 계속해서 집권하게 될 가능성이 또 높아집니다. 지금 제가 뭐 유권자 지형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유권자 지형이 예전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민주 진보 유권자들의 숫자가,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에게 투표하는 이런 유권자 숫자가 그 50%를 넘어서는 단계예요. 그 예컨대 예를 들자면 지난 대선 때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었다라면 심상정이 출마를 하거나 말거나, 심상정이 출마를 했어도 윤석열도 50%를 못 넘고 이재명 후보도 50%를 못 넘었기 때문에, 자, 결선 투표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심상정은 탈락을 했죠. 심상정은 탈락을 하고 이재명과 윤석열만 결선 투표를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응?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결선 투표제가 없다 보니까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냐 하면은 대선 때마다 후보 단일화 이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선 때마다 후보 단일화를 계속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환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민주당 후보는 보통 40% 이상을 득표를 해. 근데 진보정당 쪽에서 2% 3% 받는 후보들이 있으면은 2% 3%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의리돼가지고 의리돼서 매달려야 돼요. 진보정당 후보들한테. 지난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한테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이 한다는 얘기가 뭐 장관 5개를 달라고 그랬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 근데 그걸 안 받아주니까 결국은 대선에 패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선 투표제가 되면은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이거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지난번 그 총선 직전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 나오면서 결선 투표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내각제 세력들이죠. 내각제 그 좋아하시는 양반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거 잘못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던데 결선 투표제는 민주당에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에 매우 유리하고 민주정보 20년을 만드는 데에서 키가 되는 제도예요. 키가 되는 제도다. 그래서 4년 중임제 개헌과 함께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은 지금 우리 40대 50대 지금 40대 50대 유권자들이 사망하기 직전까지는 우리도 오래 살 거 아니야. 앞으로 뭐 70년 뭐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들 100살까지 살아야죠. 100살까지 살아가지고 계속 민주당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머릿수가 더 많아요. 국민의힘은 노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노년층은 계속 감소를 하고 우리는 앞으로 30년 동안 크게 감소하진 않아요. 30년 뒤가 되면 감소하기 시작하겠지. 게다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20대 30대는 머릿수가 적어. 그래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40, 50, 60이 50%를 넘어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민주진보 진영이 분열하지만 않으면은 그죠? 후보 단일화만 계속 되면은 우리가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그럼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은 이게 강제 단일화 제도라고 보시면 돼. 강제로 단일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은. 아니 특정 후보가 50%를 넘으면은 이제 결선 투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1차 투표에서는 아무나 찍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 찍어. 나는 조국혁 신당 밀고 싶어. 그럼 조국혁 신당 찍으면 되는 거고 나는 민주당 밀고 싶어. 그럼 나는 민주당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국민의힘이 50%를 넘지 못하는 한은 결선을 결국 가게 되고 자 조국혁 신당을 찍었던 표, 뭐 진보당을 찍었던 표, 이 표들은 결국 민주당 후보에게 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우리가 단일화를 하니 많이 이런 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결선 투표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제 단일화 제도다. 후보 단일화가 문제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할 상황이 사라지게 된다. 꼭 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결선 투표제는 꼭 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은 민주 진보 진영이 분열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주정부 20년 30년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40대 40, 50, 60 초반까지죠. 45세부터 제가 볼 땐 65세까지가 민주당 지지가 압도적인 이런 이제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대가 30년 동안은 인구 감소가 크게 일어나지 않아. 반면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금 60대 이상 노년층은 매년 감소를 할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뭐 자연의 법칙이잖아. 그러면 앞으로 20, 30년은 우리가 머릿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MZ세대들 2030들이 보수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수화가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노년층은 감소하고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젊은 층은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우리 세상이야. 40, 50, 45부터 65까지 이 세대가 계속 다수를 형성하고 가요. 그러면은 민주진보 정부가 적어도 30년까지 간다는 거야, 저는. 민주당이 개판치지 않는 한은. 민주당 정부가, 엉망으로 정치를 하지 않는 한은 계속 민주정부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 30년 동안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자라는 겁니다. 그런 합의가 이번 이제, 과연 이게 아마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 광장 정치 선언을 통해서 그죠? 광장 정치 선언을 통해서 이번에 확인이 됐다. 상당히 중요한 합의죠. 상당히 중요한 합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번외긴 하지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송영길 후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정의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보 민주정당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송영길의 소나무당은 사실 지금 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송영길 대표가 구속이 되면서 당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기가 어려운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광장정치 시민연대에 참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옥중에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옥중 서신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옥중 서신을 보냈어요. 옥중 서신을 보내서 이재명 후보, 소나무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소나무당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문을 송영길 후보가 옥중에서 이렇게 자필로 작성을 해서 소나무당 대표 및 당원 일동으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당 국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요. 송영길 대표의 옥중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를 전당원의 총의를 모아 선언한다. 이번 대선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다.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 내란 수괴와 추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다. 소나무당은 전 당원이 총력으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켜 윤석열, 김건희 범죄 가족 사기단과 이를 추종해온 잔존 세력 척결에 앞장서고자 한다. 라는 내용으로 송영길 후보도 옥중에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지지 선언을 보내왔습니다. 변희재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또 걱정이네요. 소나무당을 탈당을 했나요? 변희재 대표도 소나무당 다 지지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좀 그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민주진보 진영이 모두 하나가 됐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재명 후보 얘기 이제 생산적인 얘기로 가겠습니다. 이게 생산적인 얘기하니까 이제 다 도망가시네. 아주 바람직해요 지금. 상당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제가 채팅창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방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이러면서 아주 괴로웠어요. 방송하기도 싫고 좀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딱 정상적인 분들만 딱 남은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정상적인 방송을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이제 그만 좀 하고 좀 건전한 얘기 좀 하자고 이런 큰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선 때인데 민주정부 30년 우리 민주진보 세력이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이런 거 도입을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해가지고 민주정부 30년 시대를 열자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선 때는 맨날 모여가지고 언제까지 찌라시 방송할 겁니까? 적당히들 해야지.